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뇌 해독의 신비입니다. 저자는 혼마 로코, 혼마 류스케, 출판사는 중앙생활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혼마 료코, 스퀘어 클리닉 원장이다. 의학박사, 성마리안나 의과대학교 의학부 졸업 후 동대학교 병원 종합진료내과에 입학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의 뇌에는 독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치매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종류의 치매도 완치되지 않으며 완전하게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진료하면서 독이 쌓이기 시작한 초기에 뇌 해독을 시작하면 뇌의 기능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치매를 비롯한 노화 증상은 체내에 생기는 염증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장기는 부신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속에서 부신이 지치면 부신 피로를 초래합니다. 부신 피로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이 쇠약해지면 뇌에 독이 쌓여서 뇌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들이 먹는 음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라고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식사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부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식사법의 개선은 뇌 해독과 이어지는 일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부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법과 반대로 부신이 피로해지지 않는 식사법을 소개합니다. 사람의 몸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을 만듭니다. 염증 억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부신이 분비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무한하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부신의 용량 범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과대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이어지면 코르티솔의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부신 그 자체가 피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부신 피로라고 합니다. 부신 피로가 되면 몸의 염증을 충분하게 억제할 수가 없어서 노화가 가속되고 컨디션이 악화되며 질병이 두드러집니다. 반대로 코르티솔의 분비량이 과다해도 몸이 나빠집니다. 따라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신이 필요하면 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 깊은 잠을 자지 못하거나 아예 잠을 자지 못한다. 코르티솔은 오전 4시에서 6시부터 분비량이 늘어나 오전 8시경에 최고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점점 감소합니다. 부신 피로로 이런 리듬이 망가지면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몸이 무겁고 우울하다. 부신이 지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으면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혈액뇌 장벽의 세포를 연접하고 있는 밀착 연접이 느슨해지면 혈액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이 뇌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뇌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뇌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에 염증이 있어서 장의 상태가 나쁘다. 글루텐이 많은 식사를 한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다. 높은 혈당치가 이어지고 있다. 스트레스가 많다. 수면이 부족하다. 평상시에 알코올을 과음한다. 히스타민 과잉이다. 독소를 섭취하고 있다. 곰팡이 독소를 섭취하고 있다. 또한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글루타미산 나트륨은 원래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지 않는데 뇌 누수 증후군일 때는 세포와 세포의 틈을 통과해서 뇌 조직으로 들어옵니다. 혈당치가 높으면 세포막이 염증을 일으켜 장내 환경이 나빠집니다.
당연히 혈관도 상하니 당분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장을 지키고 부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뇌 해독으로 이어진다. 부신 피로와 호르몬, 뇌 해독 등의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논했습니다. 뇌 해독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됩니다. 1. 몸에 부담이 되고 뇌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를 가능한 한 들이지 않는다. 체내에 들어온 독소는 부지런히 내보낸다. 3. 최선을 다해서 몸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독소를 체내에 들이지 않는다를 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소를 들이지 않으면 그만큼 몸에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영양제가 필요 없고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환자들 중에는 들이지 않는다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만으로 개선된 분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집에서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독소를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독소를 내보내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방을 정리하는 습관과 같은 습관을 지니도록 합시다.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들이지 않고 몸에 나쁜 것을 내보내고 몸에 좋은 것을 섭취하면 부신 피로로 나빠진 몸을 조금씩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제대로 섭취한다. 코르티솔은 아침 시간대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부신의 기능이 저하되면 아침에 충분한 양의 코르티솔이 분비되지 않아서 아침부터 몸이 무겁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장 소화 흡수 기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서 호르몬과 몸 조직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몸 전체에 부담이 갑니다. 이를테면 머리카락이나 피부, 근육, 뼈 등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들의 재료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사와 관계가 있는 효소도 원래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지방 연소나 수분 대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 해독과 관계가 있는 간이나 신장도 기능을 잘하지 않게 됩니다. 단 부신 피로를 앓고 있는 분은 장도 처져 있으므로 아침부터 고기나 야채를 먹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량이라도 좋으니 먹기 쉽게 조리해서 식탁에 올리도록 합시다. 부신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맛있고 건강하게 좋은 음식으로 식탁을 구성하길 바랍니다. 밀가루, 유제품, 백설탕은 줄여야 합니다. 뇌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몸에 부담이 되고 뇌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를 가능한 한 체내에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뇌 해독을 촉진하기 위한 시작은 밀가루, 유제품, 백설탕을 가능한 한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몸에 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영양소를 체내에 들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빵을 먹는 사람도 많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식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부신 피로를 개선하고 건강을 되찾아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식사를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밥 한 공기에 국 하나,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곁들인 밥상을 마련했습니다. 한 끼의 복수의 식재료를 올리면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어물, 산채 등 다양한 식재를 가지고 조리를 하거나 굽거나 삶거나 볶거나 튀기는 것으로 가지각색의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밥상을 다시 주목하고 싶습니다. 밀가루는 칸디다균의 증식을 촉진한다. 사람의 체내에는 다양한 상재균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곰팡이의 일종인 칸디다라는 균이 있습니다. 칸디다균은 건강한 사람도 피부나 구내, 소화관 등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균의 일종입니다. 장 속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식생활이 흐트러지거나 피로에서 유해균이 우세해지면 칸디다균이 증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장 속에 곰팡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곰팡이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체내 면역 기능이 발동합니다. 곰팡이를 억제하기 위한 자기치료 작용인데요. 이때 면역의 공격이 장 점막에 상처를 생기게 합니다. 그 결과 영양이 잘 흡수되지 않아서 변비와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밀가루는 칸디다균의 양분이 됩니다. 즉, 유해균이 우세해서 칸디다균이 늘어났을 때 밀가루 제품을 평상시에 먹고 있으면 균의 증식을 더욱 촉진하게 됩니다. 또한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글루텐에는 글루테오 모르핀이라는 모르핀과 닮은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이른바 마약과 같은 물질로 뇌에 들어가면 행복한 기분을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밀가루 중독증과 같은 것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따라서 글루텐을 평상시에 자주 섭취하면 식후에 머리가 멍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밀가루를 끊는 생활을 우선 1주간, 가능하다면 3주간 정도 계속 해보길 바랍니다. 처음 도전하시는 분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요령을 참고해서 조금씩 글루텐 프리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1주간 해본다. 글루텐 프리 식재를 한 번에 구입해서 1주간의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식단을 점차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 정도의 작은 밀가루는 무시하고 먹어도 됩니다. 밀가루를 사용한 빵이나 케이크, 도넛 등 큰 밀가루만 먹지 않습니다. 글루텐 프리 파스타나 쌀국수, 쌀빵 등 쌀로 만든 식재를 사용하면 먹고 싶은 것을 참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글루텐 프리 생활을 지키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밀가루 제품을 먹는 것으로 마음을 리셋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기분 전환을 하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카제인이란 유제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명칭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은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고 합니다만 실은 몇 가지 유해한 점들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래 카제인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입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면 면역 기능을 조종하는 부신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부신 피로를 앓고 있는 분들의 컨디션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유제품에는 젖당이라는 당이 있으므로 매우 안 좋습니다. 젖당은 소장에서 만들어지는 락타아제라는 효소로 분해되는데 락타아제가 부족하면 젖당 불내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 등이 발생합니다. 우유를 마시면 배탈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젖당 분해 효소가 없어서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배탈이 나면 소장에 부담이 가므로 자동으로 부신에도 부담이 됩니다. 이른바 부신 피로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유제품은 결코 권장할 수 있는 식품이 아닙니다. 부신의 건강을 목표로 한다면 역시 카제인을 섭취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제인에는 또 하나 뇌의 소중한 영양소인 엽산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엽산은 소송채, 브로콜리 등
녹황색 야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파리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의 일종으로 특히 임신 초기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엽산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에 사용되는 물질이고 신경 발달과 성장에 불가결합니다. 그 외에도 암의 예방, 호르몬 생성, 간 해독,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뇌 신경 전달 물질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뇌 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기억력, 기력, 동기부여가 감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을 상하게 합니다. 식사 후에 심하게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확률로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등으로 혈당치가 일시적으로 급변하게 변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올라갔다가 그 후에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저혈당증이나 부신 피로로 몸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구토나 두통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분을 과하게 섭취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혈당치의 급격한 변동은 혈관에 손상을 주고 심근경색, 협심증, 뇌출혈, 뇌경색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암이나 치매에 걸리는 위험도 커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암세포는 당을 매우 좋아합니다. 당을 많이 섭취하면 암세포의 영양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가 칸디다균의 영양분이 된다고 기술했습니다. 설탕도 칸디다균이 좋아하는 것이므로 설탕을 섭취하면 칸디다균을 키울 위험도 있습니다. 부신 피로가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피로할 때 단 것을 찾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피로가 회복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단 것에는 당연히 당질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혈당 스파이크 원인이 되고 부신은 더 많은 부담을 가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매일 아침 빵을 먹었다면 빵을 끊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쌀가루 100%의 빵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쌀가루 빵의 수요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밀가루 빵보다 식감이 말랑말랑하고 씹는 맛도 있으며 근기도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빵을 먹고 있다는 실감이 나면서 실제로는 글루텐 프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자택에서도 밥솥으로도 간단하게 쌀가루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해서 조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튀김옷 정도의 작은 밀가루는 신경 쓰지 말고 먹자고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쌀가루로 튀김옷을 만들면 그 작은 밀가루도 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을 부칠 때도 쌀가루를 사용하면 됩니다. 역시 식감이 뛰어난 전을 부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쌀가루와 두유, 설탕 대용품을 사용해서 케이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선을 먹으면 세포막을 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세포막은 탄력이 있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쓸모없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해서 젊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세포가 안에서부터 노화되어 세포막은 딱딱해지고 급기야 탄력성을 잃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쓸모없는 것을 내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DH를 비롯한 오메가3계의 기름을 섭취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포막의 재료가 되는 기름을 섭취하면 탄력 있고 부드러운 젊은 세포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을 증진하는 힘이 됩니다.
생선을 먹어서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기름은 모두 점막에 도움이 됩니다. 거칠어진 장의 점막을 고칠 수도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장누수 증후군의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에는 수은이나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식물 연쇄 상위에 있는 참치, 정새치, 넙치, 아귀 등에는 유해물질의 축적량이 많다고 추측됩니다. 한편 크기가 작은 물고기는 유해물질의 양도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패류는 몸 길이가 도마 위에 오를 정도의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치나 넙치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한 한 다른 물고기보다는 먹는 횟수를 줄이도록 합시다. 우리는 가능한 한 간 해독 기능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먹어야 합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양념을 이용해서 요리를 맛있게 만들면 간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간이 피곤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물론이고 식품 첨가제나 화학물질, 화장품, 중금속류 등 다양한 독소가 체내에 들어가서 간은 이런 모든 것을 매일매일 해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경우 간만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해서 몸에 남아있는 독소 때문에 염증이 여기저기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속의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신이 바빠지고 이윽 후 부신 피로를 앓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간장을 도울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있는 식재료는 파, 생강, 양파, 마늘 등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먹는 음식에 이런 것들을 더해서 맛있게 먹으면 간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파슬리, 민트, 바질, 고수, 강황 등의 허브류도 간 해독작용에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체내 해독작용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유황 성분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살균 효과가 뛰어나며 알싸한 매운 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었다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장년이 되고 비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비만을 해소하는 일은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지만 식사 제한으로 단백질 부족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신 피로를 앓고 있는 분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를 잘 보충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다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아미노산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만큼 부신 피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욕 호르몬인 도파민이 부족하면 의욕과 집중력이 차츰 떨어집니다. 릴렉스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마음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결국에는 정신적인 피로가 쌓여서 뇌의 기능이 둔해집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아무리 다이어트 중이라도 식재료를 잘 연구해서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도록 합시다. 곰팡이 독소는 매우 무서운 물질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면 그 영향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경계 장애가 생기면서 면역이 오작동하거나 심지어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병의 원인이 검사 결과 곰팡이 독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평소 식생활에 신경을 써서
가급적 체내에 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곰팡이 독소를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높은 식품으로는 말린 과일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곰팡이가 잘 생기고 곰팡이 독소도 발생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에서 수입된 말린 과일은 고온다습한 곳에서 배로 장시간 운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곰팡이 독소가 발생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말린 과일은 가능한 한 국내산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이성화당을 사용한 식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성화당이란 전분을 원료로 하는 포도당과 과당을 섞은 액체로 주스류, 디저트류에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액상과당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과당 함유율이 50% 미만인 것을 포도당 과당 액상, 그리고 50% 이상, 90% 미만인 것을 과당 포도당 액상, 90% 이상인 것을 고과당 액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포도당 함량이 높은 것은 콘 시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성화당은 고구마 전분이나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실은 옥수수의 곰팡이 독소가 발생했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화당에는 당연히 곰팡이 독소가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염 상품에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 적당히 소금을 즐기자. 부신 피로를 앓고 있는 분들은 과도하게 저염을 하지 않고 일상 식사 등에서 필요한 양의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쇼핑할 때 상자에 저염이라고 쓰여 있으면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구입하지 않습니다. 짠맛이 없는 요리는 허전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설령 좋아하는 메뉴라도 소금을 줄이면 싱겁고 맛이 없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저염도 지나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짠맛은 좋지 않지만 맛있다고 느껴질 정도의 적당한 양의 소금을 즐기는 것이 부신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소금은 천연 미네랄이 들어있는 바다 소금이나 암염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맛이 부드럽고 맛이 좋으며 미네랄도 듬뿍 들어있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자신의 몸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이 맛있게 느껴지거나 평소에 짜다고 느껴지는 장아찌가 맛있게 느껴진다면 아마 지금 당신의 몸은 나트륨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평소보다 소금물이나 장아찌가 짜다고 느껴진다면 체내 나트륨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염분을 더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카페인을 찾는 이유는 카페인이 체내에 들어가면 부신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서 코르티솔 수치가 한 번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력이 생기고 일이나 공부에 의욕이 더해집니다. 커피를 마시면 집중력이 훨씬 증가하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은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체내에서 사라진 후에는 커피를 마시기 전보다 더 심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상승시킨 코르티솔의 수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리한 자극으로 부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원래 부신 피로를 앓았던 사람의 몸은 더욱 나빠집니다. 커피만이 아니라 홍차와 초콜릿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테오브로민이라는 물질도 들어있는데 이것에는 카페인과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고로 카페인이 없는 커피나 홍차, 초콜릿이라고 해도 부신의 기능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즘 보도 등을 보면 이전보다 욱하는 고령자가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물론 일부라고는 생각하지만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분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분석도 다양합니다만 우리의 견해로는
부신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부신의 피로로 코르티솔을 적절하게 분비하지 못하면 뇌의 전두 전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사소한 문제에 휘말리면 본인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신 피로로 인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 분들의 대처법으로는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군의 보급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B군을 공급하면 부신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충분히 분비된 코르티솔의 작용에 의해서 전두 전야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마그네슘과 아연이 부족하면 소리와 빛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소음에도 매우 불쾌감을 느끼고 소음의 원인이 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고령자의 식사는 옛날에 비해서 빵이나 패스트푸드 등 부신에 부담을 주는 음식이 많습니다. 이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자들의 식생활을 재검토해서 부신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게 되면 상당한 비율로 욱하는 고령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자의 식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부부만 생활할 경우 식사 준비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음식의 양도 줄어들고 치아도 나빠졌기 때문에 아침이나 점심 식사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빵과 커피만의 조식은 단백질과 비타민 등이 압도적으로 부족합니다. 당연히 독소도 축적되기 쉽고 이에 따라 몸의 곳곳에 염증이 생기며 부신피로, 장누수 증후군, 뇌누수 증후군으로 뇌에 독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수명이 연장돼서 인생을 오래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령자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식생활의 재구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중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잠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일을 매일 했어도 양질의 수면을 매일 밤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밤은 무려 처방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은 그 자체가 뇌 해독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얕은 잠을 렘수면, 되뇌가 쉬고 있는 동안 깊은 잠을 논렘수면이라고 합니다. 논렘수면 또한 뇌와 척수를 순환하는 뇌척수액이 뇌를 씻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아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나 대개 베개에 머리를 얹고 자는데 이는 무의식적으로 뇌척수액이 뇌를 씻어내고 해독하는 행위를 돕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점은 뇌척수액을 물리적으로 목에서 아래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렘수면, 이른바 제대로 깊은 잠을 잔다면 뇌 해독을 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몸의 유지 보수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몸에 회복될 수 있는 그만큼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늦어도 자정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뇌 송가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수면과 깊은 관계가 있는 호르몬입니다.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느끼고 저절로 깨어나는 이유는 빛의 자극이 체내 시계를 거쳐 송가체에 전달되면 그 영향으로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적고 밤에는 분비량이 10여 배 늘어납니다. 빛과 멜라토닌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밤에도 눈이 밝은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진 뒤에 취침할 때까지 우리는 전등을 켜고 방을 밝게 합니다. 이때 취침 시간까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형광등이나 LED 라이트로 밝게 비추는 것보다 약간 어둡고 따뜻한 빛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TV나 컴퓨터 화면을 밤늦게까지 보고 있으면 눈으로 빛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하물며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봤다면 설사 잠이 들었다고 해도 멜라토닌이 적게 분비돼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숙면을 하고 뇌를 해독하기 위해서 잠자리에서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뇌를 해독할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뇌 해독의 신비입니다. 저자는 혼마 로코, 혼마 류스케, 출판사는 중앙생활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혼마 료코, 스퀘어 클리닉 원장이다. 의학박사. 성 마리안나 의과대학교 의학부 졸업 후 동대학교 병원 종합진료내과에 입국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의 뇌에는 독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치매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리소체 치매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종류의 치매도 완치되지 않으며 완전하게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진료하면서 독이 쌓이기 시작한 초기에 뇌 해독을 시작하면 뇌의 기능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치매를 비롯한 노화 증상은 체내에 생기는 염증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장기는 부신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속에서 부신이 지치면 부신 피로를 초래합니다. 부신 피로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이 쇠약해지면 뇌에 독이 쌓여서 뇌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들이 먹는 음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라고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식사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부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식사법의 개선은 뇌 해독과 이어지는 일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부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법과 반대로 부신이 피로해지지 않는 식사법을 소개합니다. 사람의 몸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을 만듭니다. 염증 억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부신이 분비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무한하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부신의 용량 범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과대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이어지면 코르티솔의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부신 그 자체가 피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부신 피로라고 합니다. 부신 피로가 되면 몸의 염증을 충분하게 억제할 수가 없어서 노화가 가속되고 컨디션이 악화되며 질병이 두드러집니다. 반대로 코르티솔의 분비량이 과다해도 몸이 나빠집니다. 따라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신이 필요하면 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 깊은 잠을 자지 못하거나 아예 잠을 자지 못한다. 코르티솔은 오전 4시에서 6시부터 분비량이 늘어나 오전 8시경에 최고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점점 감소합니다. 부신 피로로
이런 리듬이 망가지면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몸이 무겁고 우울하다. 부신이 지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으면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혈액 뇌 장벽의 세포를 연접하고 있는 밀착 연접이 느슨해지면 혈액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이 뇌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뇌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뇌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에 염증이 있어서 장의 상태가 나쁘다. 글루텐이 많은 식사를 한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다. 높은 혈당치가 이어지고 있다. 스트레스가 많다. 수면이 부족하다. 평상시에 알코올을 과음한다. 히스타민 과잉이다. 독소를 섭취하고 있다. 곰팡이 독소를 섭취하고 있다. 또한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글루타미산 나트륨은 원래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지 않는데 뇌 누수 증후군일 때는 세포와 세포의 틈을 통과해서 뇌 조직으로 들어옵니다. 혈당치가 높으면 세포막이 염증을 일으켜 장내 환경이 나빠집니다. 당연히 혈관도 상하니 당분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장을 지키고 부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뇌 해독으로 이어진다. 부신 피로와 호르몬, 뇌 해독 등의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논했습니다. 뇌 해독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됩니다. 1. 몸에 부담이 되고 뇌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를 가능한 한 들이지 않는다. 체내에 들어온 독소는 부지런히 내보낸다. 3. 최선을 다해서 몸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독소를 체내에 들이지 않는다를 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소를 들이지 않으면 그만큼 몸에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영양제가 필요 없고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환자들 중에는 들이지 않는다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만으로 개선된 분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집에서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독소를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독소를 내보내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방을 정리하는 습관과 같은 습관을 지니도록 합시다.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들이지 않고 몸에 나쁜 것을 내보내고 몸에 좋은 것을 섭취하면 부신 피로로 나빠진 몸을 조금씩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제대로 섭취한다. 코르티솔은 아침 시간대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부신의 기능이 저하되면 아침에 충분한 양의 코르티솔이 분비되지 않아서 아침부터 몸이 무겁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장 소화 흡수 기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서 호르몬과 몸 조직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몸 전체에 부담이 갑니다. 이를테면 머리카락이나 피부, 근육, 뼈 등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들의 재료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사와 관계가 있는 효소도 원래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지방 연소나 수분 대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 해독과 관계가 있는 간이나 신장도 기능을 잘하지 않게 됩니다. 단 부신 피로를 앓고 있는 분은 장도 처져 있으므로 아침부터 고기나 야채를 먹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량이라도 좋으니 먹기 쉽게 조리해서 식탁에 올리도록 합시다. 부신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맛있고 건강하게 좋은 음식으로 식탁을 구성하길 바랍니다. 밀가루, 유제품, 백설탕은 줄여야 합니다.
뇌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몸에 부담이 되고 뇌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를 가능한 한 체내에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뇌 해독을 촉진하기 위한 시작은 밀가루, 유제품, 백설탕을 가능한 한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몸에 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영양소를 체내에 들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빵을 먹는 사람도 많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식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부신 피로를 개선하고 건강을 되찾아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식사를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밥 한 공기에 국 하나,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곁들인 밥상을 마련했습니다. 한 끼의 복수의 식재료를 올리면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어물, 산채 등 다양한 식재를 가지고 조리를 하거나 굽거나 삶거나 볶거나 튀기는 것으로 가지각색의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밥상을 다시 주목하고 싶습니다. 밀가루는 칸디다균의 증식을 촉진한다. 사람의 체내에는 다양한 상재균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곰팡이의 일종인 칸디다라는 균이 있습니다. 칸디다균은 건강한 사람도 피부나 구내, 소화관 등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균의 일종입니다. 장 속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식생활이 흐트러지거나 피로에서 유해균이 우세해지면 칸디다균이 증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장 속에 곰팡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곰팡이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체내 면역 기능이 발동합니다. 곰팡이를 억제하기 위한 자기치료 작용인데요. 이때 면역의 공격이 장 점막에 상처를 생기게 합니다. 그 결과 영양이 잘 흡수되지 않아서 변비와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밀가루는 칸디다균의 양분이 됩니다. 즉, 유해균이 우세해서 칸디다균이 늘어났을 때 밀가루 제품을 평상시에 먹고 있으면 균의 증식을 더욱 촉진하게 됩니다. 또한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글루텐에는 글루테오 모르핀이라는 모르핀과 닮은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이른바 마약과 같은 물질로 뇌에 들어가면 행복한 기분을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밀가루 중독증과 같은 것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따라서 글루텐을 평상시에 자주 섭취하면 식후에 머리가 멍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밀가루를 끊는 생활을 우선 1주간, 가능하다면 3주간 정도 계속 해보길 바랍니다. 처음 도전하시는 분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요령을 참고해서 조금씩 글루텐 프리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1주간 해본다. 글루텐 프리 식재를 한 번에 구입해서 1주간의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식단을 점차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 정도의 작은 밀가루는 무시하고 먹어도 됩니다. 밀가루를 사용한 빵이나 케이크, 도넛 등 큰 밀가루만 먹지 않습니다. 글루텐 프리 파스타나 쌀국수, 쌀빵 등 쌀로 만든 식재를 사용하면 먹고 싶은 것을 참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글루텐 프리 생활을 지키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밀가루 제품을 먹는 것으로 마음을 리셋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기분 전환을 하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카제인이란 유제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명칭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은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고 합니다만 실은 몇 가지 유해한 점들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래 카제인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입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면 면역 기능을 조종하는 부신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부신 피로를 앓고 있는 분들의 컨디션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유제품에는 젖당이라는 당이 있으므로 매우 안 좋습니다. 젖당은 소장에서 만들어지는 락타아제라는 효소로 분해되는데 락타아제가 부족하면 젖당 불내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 등이 발생합니다. 우유를 마시면 배탈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젖당 분해 효소가 없어서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배탈이 나면 소장에 부담이 가므로 자동으로 부신에도 부담이 됩니다. 이른바 부신 피로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유제품은 결코 권장할 수 있는 식품이 아닙니다. 부신의 건강을 목표로 한다면 역시 카제인을 섭취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제인에는 또 하나 뇌의 소중한 영양소인 엽산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엽산은 소송채, 브로콜리 등 녹황색 야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파리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의 일종으로 특히 임신 초기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엽산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에 사용되는 물질이고 신경 발달과 성장에 불가결합니다. 그 외에도 암의 예방, 호르몬 생성, 간 해독,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뇌 신경 전달 물질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뇌 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기억력, 기력, 동기부여가 감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을 상하게 합니다. 식사 후에 심하게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확률로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등으로 혈당치가 일시적으로 급변하게 변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올라갔다가 그 후에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저혈당증이나 부신 피로로 몸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구토나 두통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분을 과하게 섭취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혈당치의 급격한 변동은 혈관에 손상을 주고 심근경색, 협심증, 뇌출혈, 뇌경색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암이나 치매에 걸리는 위험도 커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암세포는 당을 매우 좋아합니다. 당을 많이 섭취하면 암세포의 영양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가 칸디다균의 영양분이 된다고 기술했습니다. 설탕도 칸디다균이 좋아하는 것이므로 설탕을 섭취하면 칸디다균을 키울 위험도 있습니다. 부신 피로가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피로할 때 단 것을 찾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피로가 회복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단 것에는 당연히 당질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혈당 스파이크 원인이 되고 부신은 더 많은 부담을 가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매일 아침 빵을 먹었다면 빵을 끊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쌀가루 100%의 빵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쌀가루 빵의 수요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밀가루 빵보다 식감이 말랑말랑하고 씹는 맛도 있으며 근기도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빵을 먹고 있다는 실감이 나면서 실제로는 글루텐 프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자택에서도 밥솥으로도 간단하게 쌀가루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해서 조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튀김옷 정도의 작은 밀가루는 신경 쓰지 말고 먹자고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쌀가루로 튀김옷을 만들면 그 작은 밀가루도 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을 부칠 때도 쌀가루를 사용하면 됩니다. 역시 식감이 뛰어난 전을 부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쌀가루와 두유, 설탕 대용품을 사용해서 케이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선을 먹으면 세포막을 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세포막은 탄력이 있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쓸모없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해서 젊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세포가 안에서부터 노화되어 세포막은 딱딱해지고 급기야 탄력성을 잃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쓸모없는 것을 내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DH를 비롯한 오메가3계의 기름을 섭취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포막의 재료가 되는 기름을 섭취하면 탄력 있고 부드러운 젊은 세포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을 증진하는 힘이 됩니다. 생선을 먹어서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기름은 모두 점막에 도움이 됩니다. 거칠어진 장의 점막을 고칠 수도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장누수 증후군의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에는 수은이나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식물 연쇄 상위에 있는 참치, 정새치, 넙치, 아귀 등에는 유해물질의 축적량이 많다고 추측됩니다. 한편 크기가 작은 물고기는 유해물질의 양도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패류는 몸 길이가 도마 위에 오를 정도의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치나 넙치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한 한 다른 물고기보다는 먹는 횟수를 줄이도록 합시다. 우리는 가능한 한 간 해독 기능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먹어야 합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양념을 이용해서 요리를 맛있게 만들면 간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간이 피곤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물론이고 식품 첨가제나 화학물질, 화장품, 중금속류 등 다양한 독소가 체내에 들어가서 간은 이런 모든 것을 매일매일 해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경우 간만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해서 몸에 남아있는 독소 때문에 염증이 여기저기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속의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신이 바빠지고 이윽고 부신 피로를 앓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간장을 도울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있는 식재료는 파, 생강, 양파, 마늘 등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먹는 음식에 이런 것들을 더해서 맛있게 먹으면 간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파슬리, 민트, 바질, 고수, 강황 등의 허브류도 간 해독작용에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체내 해독작용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유황 성분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살균 효과가 뛰어나며 알싸한 매운 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었다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장년이 되고 비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비만을 해소하는 일은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지만 식사 제한으로 단백질 부족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신 피로를 앓고 있는 분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를 잘 보충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다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아미노산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만큼 부신 피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욕 호르몬인 도파민이 부족하면 의욕과 집중력이 차츰 떨어집니다. 릴렉스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마음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결국에는 정신적인 피로가 쌓여서 뇌의 기능이 둔해집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아무리 다이어트 중이라도 식재료를 잘 연구해서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도록 합시다. 곰팡이 독소는 매우 무서운 물질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면 그 영향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경계 장애가 생기면서 면역이 오작동하거나 심지어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병의 원인이 검사 결과 곰팡이 독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평소 식생활에 신경을 써서 가급적 체내에 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곰팡이 독소를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높은 식품으로는 말린 과일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곰팡이가 잘 생기고 곰팡이 독소도 발생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에서 수입된 말린 과일은 고온다습한 곳에서 배로 장시간 운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곰팡이 독소가 발생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말린 과일은 가능한 한 국내산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이성화당을 사용한 식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성화당이란 전분을 원료로 하는 포도당과 과당을 섞은 액체로 주스류, 디저트류에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액상과당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과당 함유율이 50% 미만인 것을 포도당 과당 액상, 그리고 50% 이상, 90% 미만인 것을 과당 포도당 액상, 90% 이상인 것을 고과당 액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포도당 함량이 높은 것은 콘 시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성화당은 고구마 전분이나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실은 옥수수의 곰팡이 독소가 발생했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화당에는 당연히 곰팡이 독소가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염 상품에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 적당히 소금을 즐기자. 부신 피로를 앓고 있는 분들은 과도하게 저염을 하지 않고 일상 식사 등에서 필요한 양의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쇼핑할 때 상자에 저염이라고 쓰여 있으면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구입하지 않습니다. 짠맛이 없는 요리는 허전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설령 좋아하는 메뉴라도 소금을 줄이면 싱겁고 맛이 없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저염도 지나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짠 맛은 좋지 않지만 맛있다고 느껴질 정도의 적당한 양의 소금을 즐기는 것이 부신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소금은 천연 미네랄이 들어있는 바다 소금이나 암염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맛이 부드럽고 맛이 좋으며 미네랄도 듬뿍 들어있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자신의 몸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이 맛있게 느껴지거나 평소에 짜다고 느껴지는 장아찌가 맛있게 느껴진다면 아마 지금 당신의 몸은 나트륨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평소보다 소금물이나 장아찌가 짜다고 느껴진다면 체내 나트륨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염분을 더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카페인을 찾는 이유는 카페인이 체내에 들어가면 부신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서 코르티솔 수치가 한 번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력이 생기고 일이나 공부에 의욕이 더해집니다. 커피를 마시면 집중력이 훨씬 증가하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은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체내에서 사라진 후에는 커피를 마시기 전보다 더 심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상승시킨 코르티솔의 수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리한 자극으로 부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원래 부신 피로를 앓았던 사람의 몸은 더욱 나빠집니다. 커피만이 아니라 홍차와 초콜릿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테오브로민이라는 물질도 들어있는데 이것에는 카페인과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고로 카페인이 없는 커피나 홍차, 초콜릿이라고 해도 부신의 기능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즘 보도 등을 보면 이전보다 욱하는 고령자가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물론 일부라고는 생각하지만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분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분석도 다양합니다만 우리의 견해로는 부신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부신의 피로로 코르티솔을 적절하게 분비하지 못하면 뇌의 전두 전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사소한 문제에 휘말리면 본인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신 피로로 인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 분들의 대처법으로는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군의 보급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B군을 공급하면 부신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충분히 분비된 코르티솔의 작용에 의해서 전두 전야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마그네슘과 아연이 부족하면 소리와 빛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소음에도 매우 불쾌감을 느끼고 소음의 원인이 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고령자의 식사는 옛날에 비해서 빵이나 패스트푸드 등 부신에 부담을 주는 음식이 많습니다. 이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자들의 식생활을 재검토해서 부신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게 되면 상당한 비율로 욱하는 고령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자의 식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부부만 생활할 경우 식사 준비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음식의 양도 줄어들고 치아도 나빠졌기 때문에 아침이나 점심 식사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빵과 커피만의 조식은 단백질과 비타민 등이 압도적으로 부족합니다. 당연히 독소도 축적되기 쉽고 이에 따라 몸의 곳곳에 염증이 생기며 부신피로, 장누수증후군, 뇌누수증후군으로 뇌에 독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수명이 연장돼서 인생을 오래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령자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식생활의 재구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중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잠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일을 매일 했어도 양질의 수면을 매일 밤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밤은 무려 처방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은 그 자체가 뇌 해독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얕은 잠을 렘수면, 되뇌가 쉬고 있는 동안 깊은 잠을 논렘수면이라고 합니다. 논렘수면 동안 뇌와 척수를 순환하는 뇌척수액이 뇌를 씻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아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나 대개 베개에 머리를 얹고 자는데 이는 무의식적으로 뇌 척수액이 뇌를 씻어내고 해독하는 행위를 돕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점은 뇌 척수액을 물리적으로 목에서 아래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냄 수면, 이른바 제대로 깊은 잠을 잔다면 뇌 해독을 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몸의 유지 보수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몸에 회복될 수 있는 그만큼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늦어도 자정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뇌 송가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수면과 깊은 관계가 있는 호르몬입니다.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느끼고 저절로 깨어나는 이유는 빛의 자극이 체내 시계를 거쳐 송가체에 전달되면 그 영향으로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적고 밤에는 분비량이 10여 배 늘어납니다. 빛과 멜라토닌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밤에도 눈이 밝은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진 뒤에 취침할 때까지 우리는 전등을 켜고 방을 밝게 합니다. 이때 취침 시간까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형광등이나 LED 라이트로 밝게 비추는 것보다 약간 어둡고 따뜻한 빛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TV나 컴퓨터 화면을 밤늦게까지 보고 있으면 눈으로 빛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하물며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봤다면 설사 잠이 들었다고 해도 멜라토닌이 적게 분비돼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숙면을 하고 뇌를 해독하기 위해서 잠자리에서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뇌를 해독할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